정부의 공공의료 개혁은 의료계의 집단 추진 등 강한 반대에 부딪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이어졌고 재응시 기회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알고리즘 순서도에서 보는 것처럼 재응시 기회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의대생들은 왜 국가고시까지 거부하며 공공의료 개혁에 반대했고 또 국시와 관련해서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잠시 후 이슈에서 의대생을 대표하는 의대협의 조승현 회장과 김기덕 부회장을 직접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깊이 있고 유쾌한 정치토론 디톡스 정치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야의 삼선 중진들과 함께하는 디톡스 정치입니다. 자타공인 여야의 최고 논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감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에? 예, 뭐 바쁜데 네. 또 이렇게 알고리즘에는 출연할 시간은 또 있습니다. 예.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재미가 없고요. 긴장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만큼 좀 긴장감을 좀 끌어올려서. 아니, 사실 맞는 얘기예요. 네? 예, 지금 뭐 사실 저희가 숫자의 열세가 사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사위 같은 경우는 12대 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 2명이 질의하면 저희가 1명을 해요. 그럼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이런 그 이슈에 1명이 바로 반박을 하고 네. 다른 1명은 정책 질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논란을 다시 와서 반박을 하려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정책 질의를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언론에서는 정쟁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하는 저 태도를 네. 장제원 의원님, 진지한 질문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800억 정도를 공사를 몰아주기로 했어요. 교육부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정리해서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뭐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좀 말 끊기, 화내기, 우기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조치도 좀 완화가 돼서 이번 이제 국정감사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권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리포트 먼저 보시죠. 라임은 자신들이 운용한 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작 옵티머스가 돈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금액은 벌써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이모 전 대표를 통해서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강수석은 전혀 이제 사실 무근이라면서 다시 이제 김 전 회장을 고소했는데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예. 강기정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만났다. 청와대 안에서. 밖에서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청와대 안에 들어가려면 검색대,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지품 이런 거 다 카메라에 다 잡히고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다. 본인도 받아서 나오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두 번째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것은 그 김봉현 씨가 예.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이강세 대표가 강기정 수석을 찾아가는 걸로 난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래요. 본인은 이모 씨에게 돈을 전달한 거를 그렇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강세 그 이모 씨는 나는 그렇게 돈을 받지 않았다. 또 이렇게 본인은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 간의 논쟁이에요. 근데 강기정 수석이 이름이 튀어나온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중재 요청을 했고, 예. 관계자들 다 고소했고,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강기정 수석한테 전화해서 돈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받았어요 그러겠어요?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어요. 이러지. 그러니까 관심법도 아니고 국민 아니시잖아요. 아니, 관심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화한 거 가지고 뭐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사건은 뭐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김봉현 씨가
강기정 수석을 만난다고 이모 씨가 얘기를 하길래 5천만 원의 현금을 5만 원권으로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했다라는 예. 진술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모 씨, 강기정 수석의 돈을 전달했던 이모 씨는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한 1,000만 원 정도 활동비밖에 받지 않았다. 거기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모 씨는 강기정 수석을 청와대에 만났다. 그러니까 만나긴 만났단 말이죠. 만난 건 인정을 이 했죠. 문제에 대해서 뭐 로비를 하러 갔던지 어쨌든 만났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현재 밝혀진 팩트고 예. 어쨌든 이거는 그 김봉현 씨 그 사실상의 이분이 전주고 예. 대표잖아요. 이분이 나는 5천만 원을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네. 또 일부 기사에서는 그 김봉현 씨가 이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고 그 쇼핑백을 준 그 CCTV가 있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아직 확인은 안 됐죠. 확인 안 됐지만 예.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 배달 사고인지 아니면 진짜 김봉현 씨가 거짓말하는 건지 예. 이건 현재는 알 수가 없는데 강기정 수석이 좀 상당히 어려운 지형에 몰렸고 강기정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또 확실하게 또 명백하게 또 그런 게 사실 아니면 또 밝혀 나가야 되겠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온갖 하루 종일 지금 방송에서 지금 강기정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게 치유가 될까? 나중에 돈을 안 받은 걸로 확실하게 나와도 그때까지 그 들씌워졌던 낙인 이런 게 치유가 될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반드시 수사를 확실히 하겠다 싶으면 배당에서 달라져요. 배당을 끝까지 물고 늘릴 수 있는 부서에 배당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도 보고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어떤- 했는지 안 아니, 했는지는 잠깐만요. 모르죠. 어쨌든 지금 이거는요 민주당이 뭐 이렇게 막 뭐 자신 있다 막 수사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특검 받아들여 가지고 털 거 털고 잘못한 거 제가 이거 사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5천억 1조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이쯤 되면 또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이미 발전해 버렸고 깨끗하게 특검 받아가지고 아무 혐의가 없으면 민주당도 대선 앞두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저희들도 빨리 투사를 해서 예. 클리어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굳이 그리고 반대하지 계속 말라니까요. 지금 여당이 뭐 연루된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연루됐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잘 털고 가라는 얘기죠. 아 감사합니다. 그게 자신 있어요. 예. 우리 자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특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금융 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빨리 이걸 수사를 해서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수사를 보자고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도 좀 살펴보죠. 뭐 금융위가 이제 뭐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좀 뭐 편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은 좀 금융위 해명으로 좀 논란이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이게 녹취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녹취의 진위 여부는 금방 뭐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착이 있으면요 자산운용 과장 핵심이에요. 네. 이분이 대주주 변경하는 정도의 일을 가지고 뛰어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금융에서는 그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장에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실관계를 서비스 또 정신이 투철하고만요. 막 뛰어내려오고. 너무 끼어드시는 아니 그냥 코멘트였어요. 예. 뭐 직원이 일반 내려가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예.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이 옵티머스 대표가 이제 한양대 예. 출신이다. 그래서 한양대 인맥 이렇게 하나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또 하나는 여기 구속된 윤모 변호사 네. 부인이 이제 또 하필이면 청와대 행정관인가요? 뭐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있지 않냐 예. 이렇게 이제 뭉개 그림을 또 이제 그려놨고요. 그리고 한양대 출신의 이제 뭐 유력한 정치인이 예.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예. 아닐 거라는 믿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꾸 이렇게 이제 루머로 아니면 찌라시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빨리 수사를 해서 예. 명명백백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내부 문건이에요. 이를테면 이 회사가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허풍을 떨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외부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참 큰일 났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 문건이에요. 그것도 변호사가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건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략을 짠 문건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건을 작성한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잖아요. 예. 옮겨가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사실상 현 대표인 김재현 대표 비서의 차명으로 옵티머스 지분 9.8%를 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 시각에서는 의혹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권력형 게이트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아요? 권력형 게이트였으면 참 좋겠다는 표정으로 얘기하네. 정말 이런 거 없어야죠. 예. 없어야 되는데 예, 국감이 끝나면 여야는 바로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에 또 들어가고요. 대선 준비에 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에선 이제 지지율 20%가 넘는 유력한 후보 2명 있고, 야당에선 이제 장제원 의원님의 주장대로 무대는 있지만 이제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무대도 없어요. 이제 무대도 없어졌습니까? 아니 원래 없었어요. 예. 무대하고 마이크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김무성 무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과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후보군을 좀 중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선배 얘기하기 전에 예. 우리 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이 들어오셔가지고 마이크가 너무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독점이 되고 예. 이런 차기 잠룡들이 좀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남원정의 소장파, 네. 주니어 정치인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지사이기 때문에 중앙 무대에 올 시간이 별로 예. 없었기 때문에 원희룡이라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예. 굉장히 우리 진영의 우량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느낌을 제가 실제로 우리 포럼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거의 뭐 이제 지지 선언 수준으로 저는 모든 후보들을 지지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의 건강한 주자가 10% 넘는 후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자, 왜 거기서 안철수는 어떻고 윤석열은 어떻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두 사람들과 경선을 해야 되겠다, 경쟁해야 되겠다, 통합하겠다. 그거 아니면 본인은 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쟁터에 나가면서 꼬리를 너무 내렸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거고요. 제가 그분 워딩을 자세히 봤습니다. 존재감을 키우겠다, 경쟁력을 키우겠다, 확장력을 키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잘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의 내용이 뭐고 대처의 내용이 뭔지 얘기해야 돼요. 나의 경쟁력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진영의 첫 주자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제주도라는 그 특별자치도를 한번 보십시오. 청정지역으로 만들었어요. 코로나에. 방역을 가장 잘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거고요. 또 제주도를요. 중국에서 당시에 제주도가 굉장히 부동산이 활성화돼 있을 때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투자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자연을 지키면서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슬로시티와 또 발전적인 현대 도시의 모습을 병존시키는 지금 제주도 한번 가보십시오. 해변 도로부터 시작해서 눈부시게 원희룡 지사가 발전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 한다면 원희룡 능력 있네 라고 인식이 변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확장력이 있는 분이 원희룡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확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질문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일단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요. 아직 뭐 후보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장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인물들이 앞으로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당 밖으로는 예. 안철수 후보가 최근 9%까지 나왔죠. 참 놀라운 지지율인 게 3명밖에 안 되는 정당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언론 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네. 김종인 야당 측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외에는 언론에 노출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장재훈 의원님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예. 아니, 거기는 장제원, 하태경 그리고 김종인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안철수 대표가 9%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그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홍준표 대표 이분은 뭐 대통령 후보를 거치신 분이고 또 외곽 조직이 잘 돼 있는 분이고 예. 또 이분은 또 확실한 매니어층이 있는 분이고 또 내부로는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층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후보고 거기다가 또 저희들이 플러스 알파로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좀 말은 할 수 없겠지만 한 분이 선정되면 저는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분은 보이진 새로운 않는데요. 분 말씀드리기 전에 예. 누구도 있다 뭐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출석 부르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뚜렷한 주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이긴다.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학이죠. 비과학적인 과학이죠. 안철수는 남의 당이에요. 홍준표도 남의 당이고 오세훈 글쎄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선 주자가 되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먹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보궐선거에서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아니면 서울에서 박빙으로 지든 예를 들어서 한 5% 이내로 졌다. 그러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한 5% 정도만 지더라도. 그러면 부동의 스트라이커가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라?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쫓겨날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되는 걸 마치 바라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가능성은 일단 충분히 제가 있지 이제 그 않습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우리 당의 후보들이 초등학생 출석 부르는 것 같다. 참 아프게 받아들여요. 후보가 참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워낙 어려워진 당이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들판에서 지도자가 없어갖고 정말 지도자가 하늘에 떨어져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헤매고 들판에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참 불쌍하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대망론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국민 친화력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 5번을 하고 여야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대표를 2번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고 비례대표만 5번 했잖아요. 예. 또 단 한 번도 당원들을 통해서 대표가 돼본 적이 없는 정권 내나 그런 비대위원장 해줄게 이래서 비대위원장을 2번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갖춰야 될 게 국민 친화력이에요. 예. 이게 없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당 체질상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저쪽은요 내리먹임식, 하향식 이런 게 체질화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념과 가치가 중요한데 저기는 이익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지지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아니 내 주장이니까 좀 이따 반박을 하세요. 아니, 반박도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익 집단이라니 정치 집단 아니 이익 공동체라고 그랬어. 그거는 자 그런데 저쪽은요 좀 세다 생각되면 그분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아까 들판에 3명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의원들이 우리 들판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헤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팡이 들고 나타나는 모세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명 정했죠. 당 색깔 정했죠. 당사 입주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당신은 전행을 왜 민주적 절차 없이 혼자 독선적으로 다 결정하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장제원은 딱 한 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 당이 민주정당인가?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다가 시간 가다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요즘 민주당을 보면 전체주의 정당 같아요. 당명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불합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을 못 봤어요. 금태섭 의원이 제가 법사위에 김태섭과 같이 있었잖아요. 이 공수처 문제만큼은 이분은 자기의 소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누를 줄 알았는데 기권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 헌법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재량도 없는 민주당이 저희들 보고 이익공동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한다면 수용할게요. 벌써 탄핵 정당이 돼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3연패를 했습니다. 4연패를 하면 아마 정당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몸부림치지 않고 들판에서 울며 불며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지 못한 정당이라 그러면 저도 정치 그만해야죠. 일단 뭐 내년 4월에 이제 보궐선거 얘기도 잠깐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서울시장은 후보 찾기도 힘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어떤 후보들이 좀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서울시장 후보는 대권 후보들과 맞물려서 아마 뭐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가르마가 타지겠죠. 또 대권 후보의 일부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저는 또 후보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부산시장은 오리무중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쪽에서 거론되는 인사 중에서 장제원 의원이 아마 인지도 1등일 겁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선택하면 본인이 되든가 아니면 본인이 누구를 되게 만들든가 부산시장은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시원하게 출사표를 한번 던져주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고민을 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지금 사실 뭐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올 연말에 출마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출마선을 한다? 이것을 과연 부산 시민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수용해 주실지.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서울시장을 출마하겠습니다. 배지 떼고. 이러면 용기 있게 보겠지만 그건 안 돼, 나 때문에. 제가 배지 떼고 부산시장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차짓 잘못하면 욕심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선에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뜻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장에 뜻이 없다라고 하면 정치인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 사상 국민들에 대한 약속,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상 지역을 발전시키고 정권 재창출, 저희가 정권 창출을 하고 또 우리 정치를 좀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출마 불출마 선언이 출마 안 할 것 같으면 선언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남들처럼 뭐 하마평 즐기고 지지율 즐기면서 무슨 이렇게 간보는 그런 정치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야당 그 정치권의 이제 대선 후보들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 잠깐 좀 살펴봤고요. 오늘도 뭐 역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난 것 같은데요. 뭐 한 주간에 저희가 이제 뭐 쌓인 정치의 독소도 빼고 또 몸의 독소도 빼기 위해서 저희 또 디톡스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의사 국가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이슈 인물을 직접 만나는 이슈입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 또 김기덕 부회장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지인분들께서 계속 연락을 주시면서 괜찮은 거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네, 우리 부회장님은?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여기저기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 힘들진 않냐라고 좀 안부 인사를 많이 묻는 편이긴 합니다. 예. 지난 이제 8월 31일이죠. 의대생의 93%가 어떤 정부의 공공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국시 접수를 거부했고, 이후에도 한 2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좀 망각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아직 유효합니다. 먼저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부터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밥그릇이라 불리는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계속 했었을까? 네. 그러니까 국시 거부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밥그릇 챙기는 것으로 가는 것일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학생으로서는 지킬 밥그릇이 없는 게 가장 먼저가 될 것 같고요. 예. 학생들이 움직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 그리고 의료정책,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이 나아갔다고 보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한테 비난 여론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단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렇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야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성명서나 입장문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의료 정책들이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실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 그리고 또 비판을 했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들어주는 곳이 없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단체 행동보다는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절규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육 환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분노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의학 교육 환경, 그리고 증원 관련된 문제였을 건데, 사실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우수한 평가 인증 기준을 받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 손에 꼽을 만큼 학교들밖에 존재하진 않아요. 의과대학 중에서요? 네, 40개의 의과대학이 전국에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수 기준을 만족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증원만을 해가지고 과연 그 학교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교육자로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장 절실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계가 이렇게 집단으로 이제 의료 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뭐 혹시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가 이제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희가 단체 행동을 할 타임이 이번이라고 정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번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러면 왜 이렇게 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저희가 반발할 거를 분명히 안다고 정부 측에서도 말을 했는데 반발할 거를 알고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였느냐라는 게 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3년 전만 해도 40명을 못 가르쳐서 학교가 네. 폐교됐는데 그 10배가 되는 학생들을 가르칠 자원이 이제 와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4,000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당장 내년에 2,700명이 뭐 배출되지 않더라도 이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이 숫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정확한 뭐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이 그냥 이제 무리하게 하고 싶은 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요, 소위 이제 인기과에 몰리는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뭐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우려를 표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리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로 배출되는 숫자의 5배에 가까운 숫자가 내과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과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런 진로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공의료 분야나 아니면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과에 진출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좀 많이 좌절되고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무과실보상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서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를 좀 보상해야 되는 뭐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운 학생들 아니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진로 선택 관계에서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의 공공의료 개혁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이슈는 이제 국시 추가 응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이미 시험 기회를 2번이나 주었기 때문에 더 주는 거는 공정성에 어긋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시험을 추가 응시를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단체 행동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도 전혀 뭐 휴학이나 국시 거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요된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좀 혹시 이거는 정의로운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와 좀 소통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일부 병원장 분들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기회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공의협회에서도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고 선배님들이고. 하는데 시험을 응시하는 당사자들은 이제 학생들이고 이제 4학년생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는 왜 빠져 있느냐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본인의 생각도 좋고 주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험 기회가 열리면 시험을 볼 거냐라는 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단체 행동을 진행한 것이 이 시험 하나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는 결국 어떤 정부가 추진했었던 당정청이 추진했던 그런 의료 정책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을 했던 것이고 사실 그것의 결과로서 저희가 시험을 포기를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었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 거였었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단체 행동을 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거든요. 협회 차원의 움직임 혹은 단체 행동은 이제 아니게 되고 결국은 회원 개별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에서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 것은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했던 국민에게는 굉장히 송구한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먼저 당연히 이제 국시 응시를 보게 해달라, 국시를 보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이제 미래 의료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이제 미래 보건 의료인으로서 그에 응해야 하는 거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대합을 이제 대표하고 계시니까 학생들 대표해서 국민께 하고 싶은 얘기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어떤 기득권이나 특권 의식 이런 식으로 저희를 수식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생이자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생각해 주시는 것과는 달리 소위 말하는 기피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공공의료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위해서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환자만을 생각하고 환자만을 위해서 진료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 그런 올바른 의사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올바른 의료 정책이 먼저야 되고 그 의료 정책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 환경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올바른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를 위해서라도 저희의 그 초심을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의료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회장님도. 일단 이번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의대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리고 의료계도 이 의료 환경에 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전에 없던 정말 이제 비판이나 응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이슈를 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두 분 훌륭한 의사로 다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사 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